요즘 중독됐다는 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도파민과 관련돼 있다는 것도 많이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독에 대한 강의를 몇 듣게 되었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중독의 상황과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중독의 종류가 참 많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알코올 중독 정도였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요즘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하다못해 마약 중독까지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약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양브로의 정신세계라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정신과 형제 의사분들이 나와서 한 강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숫자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뉴스에서 마약에 취해서 사고 내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감각을 각성시키고 흥분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27개 대형 하수처리장을 검사했더니 27개에서 전부 다 검출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그리고 많이 우리 주변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생각나는 마약들이 있잖아요. 프로포폴, 헤로인, 코카인 이런 약물들도 있고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는 펜타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마약들은 먹거나 주사를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스처럼 붙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방법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마약이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위험해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는 이것을 이중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중생활은 정신과 의사인 내가 익숙한 용어다. 이는 중독자가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까지 속이고 약물, 알코올 혹은 다른 강박 행동을 몰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는 거죠. 자신을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멈출 수 있지만 지금 잠깐 위안을 얻는 것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소비한다는 건데 중독이 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용이한 접근성이거든요. 그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을 구하기 쉬울수록 시도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만큼 마약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소개해 드리자면 얼마 전에 유퀴즈 온더 블록을 봤는데 거기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중독 치료의 권위자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15년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유재석 씨가 도박 중독이 다른 중독보다 무섭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보통 술,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는 걸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데 도박이나 쇼핑 중독, 게임 중독 같은 행위 중독도 뇌가 물질 중독과 똑같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에 중독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중 도박 중독이 더 무서운 이유는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이 모든 걸 잃게 되고 관계까지 다 망가지는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도박이나 쇼핑 같은 행위 중독으로도 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가족들이 중독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지 말라는 말에는 그만두면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스스로가 아닌 가족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중독자는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도박빚을 갚아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벌인 일을 자신이 책임져야만, 그것을 알아야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네이션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의 자극이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져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전보다 더 많은 쾌락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순간의 쾌락에 집착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면 쾌락 고통의 저울은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우리의 쾌락 경험 능력이 떨어지고 고통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면 우리의 쾌락 설정값도 바뀐다. 중독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한다. 2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한다. 오히려 비참한 기분에 빠진다.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불쾌감이 있다.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 쾌락 고통 저울은 앞서 상당한 절제 기간을 거친 사람들도 다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 왜 그럴까? 우리의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 수평 상태를 느끼려고 해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뇌가 이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신영철 교수님 말을 이어가 보자면 중독자의 가족들은 중독자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선 자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중독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마리 쥐를 실험한 얘기가 나오는데 쥐 4마리에게 마약을 먹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1마리 쥐가 놀랍게도 마약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쥐일까요? 리더 노릇을 하는 쥐라고 하네요. 자신의 책임, 사회적인 역할이 있으면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자체가 지나치게 자극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작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큰 행복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비교 의식도 굉장히 많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그렇지만 행복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라고만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는 순간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숨어있던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내다 보면 그것들로 도파민을 잔잔하게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 행복한 기억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독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가 꼭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행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독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상의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